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강의 자료들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그래프라는 데이터 구조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보니까 단순한 목록이나 순서도 이런 걸 넘어서요. 복잡하게 얽힌 현실 세계 정보를 어떻게 표현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지 그 열쇠가 바로 이 그래프에 있다고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자료 보면서 저도 흥미로웠던 게 이걸 비선형적 데이터 구조라고 딱 정의한 부분이었어요. 아, 비선형적이요? 네, 그러니까 정보들이 1번, 2번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갈래로 막 복잡하게 연결된 그런 관계망 자체를 표현하는데 아주 좋다는 거죠. 관계망이요? 네, 그 자료에 도시 연결망 그림 같은 거 있었잖아요. 보면 각 도시, 그러니까 노드죠. 그리고 도로, 이건 엣지고요. 이게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 그걸 한눈에 딱 보여주죠. 이런 관계 표현이 정말 핵심이에요. 맞아요. 그 노드랑 엣지. 근데 자료에서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건요. 이 노드랑 엣지에 각각 속성이라는 걸 붙일 수 있다는 거였어요. 네네, 속성 중요하죠. 단순히 그냥 연결됐다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 도시 노드에는 인구수 정보를 넣고 도로 엣지에는 거리나 아니면 평균 이동 시간 같은 거요.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담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속성이 딱 들어가면서 그래프는 그냥 데이터 쪼가리 묶음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걸로 유용한 정보, 인포메이션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지식, 널리지나 어떤 통찰, 인사이트까지 얻게 되는 틀을 제공하는 거예요. 아, 통찰이요? 네, 자료에 나온 예시처럼 도시별 인구 데이터랑 도로별 교통량 데이터를 딱 결합하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교통 병목 지점의 진짜 원인이 뭐였는지 이런 걸 밝혀내는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바로 그 연결성 안에서 패턴을 읽어내는 그래프의 힘이에요. 뭐랄까, 현실의 복잡함을 디지털 세계로 옮겨와서 분석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인 셈이죠. 네. 정말 강력한 도구라는 말이 딱 맞네요. 그럼 이 그래프로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중요하게 다룬 것 중에 그 최단 경로 찾기요. 특히 A 알고리즘. 이거 내비게이션 앱 같은 데서 진짜 많이 쓴다면서요? 네, 맞아요. 최단 경로 찾기. 이게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거리가 제일 짧은 길, 이걸 찾는 걸 넘어서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로를 찾는 데 목적이거든요. 비용이요? 돈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 그럼요. 이 비용이라는 게 시간일 수도 있고, 연료 소모량일 수도 있고, 심지어 자료에 나온 것처럼 특정 구간 통행료 같은 정말 다양한 요소를 다 포함할 수 있어요. 와, 진짜 다양하네요. 네. 여기서 이제 AI 알고리즘이 아주 유용한데요. 얘는 그 현재까지 내가 실제로 온 비용에다가 앞으로 목적지까지 갈 때 예상되는 비용, 이걸 휴리스틱이라고 부르는데 이 정보를 같이 써요. 휴리스틱. 좀 어려운 말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약간 어림짐작 같은 거예요. 뭐랄까, 미로찾기 할 때 치즈 냄새가 저쪽에서 나는 것 같다 하면 그쪽으로 먼저 가보는 거죠. 아하, 그 치즈 냄새 비유 좋네요. 이해가 확 돼요. 네, 그러니까 무작정 아무데나 가보는 게 아니라 가장 가능성 높아 보이는 방향으로 길을 찾아나가니까 훨씬 효율적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 자료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휴리스틱이 항상 완벽한 건 아니다. 이런 뉘앙스도 살짝 있던데요. 이게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오, 좋은 지적이세요. 맞아요. 휴리스틱은 어디까지나 어림짐작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실제 비용이랑 차이가 좀 크면 최적 경로가 아닌 다른 길로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도상 직선거리는 엄청 가까운데 실제로는 큰 산이 딱 막고 있어서 빙 돌아가야 하는 경우, 이런 거죠. 그런 경우가 있겠네요. 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AI 알고리즘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최적 경로 아니면 거의 최적에 아주 가까운 경로를 잘 찾아냅니다.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길찾기 문제를 넘어서 자원 배분이라던가 네트워크 최적화 같은 다른 여러 문제 해결에도 쓰일 수 있겠어요. 아까 그 자료에 중심성 분석 얘기도 잠깐 나왔었잖아요. 이건 혹시 네트워크 안에서 핵심 인물 찾는 그런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중심성 분석. 이게 네트워크 안에서 어떤 노드, 그게 사람이든 교차로든 웹페이지든 어떤 노드가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지 이걸 파악하는 기법이에요.
아, 영향력이요? 네. 자료에 소셜 네트워크 예시 나왔었죠. 거기서처럼 뭐 친구가 제일 많은 사람, 이건 연결 중심성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정보가 퍼져나갈 때 꼭 거쳐가야 하는 길목에 있는 사람, 이건 매개 중심성, 또 중요 인물들이랑 많이 연결된 사람, 이건 고유 벡터 중심성, 이런 식으로 여러 기준에 따라 핵심 노드를 찾아내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뭐 현실에서는 가장 붐비는 교차로를 찾거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소위 인플루언서를 식별하는데 이런 분석이 쓰일 수 있는 거죠. 이야, 정말 흥미롭네요. 오늘 여러분의 자료를 쭉 보면서 그래프라는 게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는지 좀 본 것 같아요. 이 복잡한 연결들 속에서 어떤 의미 있는 패턴이나 구조를 발견하게 해주는 정말 강력한 렌즈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프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선형적이고 좀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요. 시스템 전체의 관계 그리고 상호작용을 이렇게 조망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네,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이 점을 여러 예시를 통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건 뭐 단순히 분석 능력을 키우는 것 이상으로 뭐랄까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준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께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자료에서 본 이 개념들을요. 여러분의 일상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매일 다니시는 출퇴근길 아니면 자주 쓰시는 SNS 친구 관계망 혹은 뭐 회사 업무 처리 과정 같은 거요.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다면 노드는 뭐가 될지, 엣지는 또 어떤 관계를 나타낼지 그리고 거기엔 어떤 속성을 담을 수 있을지요. 네, 재미있는 상상이겠네요. 그렇죠. 그 관계망을 한번 그려보고 들여다보면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연결이나 아니면 의외로 중요한 지점 같은 걸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